자, 그러면 또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국에서 진출을 해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외국으로 가져나갈 그렇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전부 네. 공산당한테 뺏긴다. 네,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조금 불공정하다고 저도 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있는 이런 합작 기업들이 세금을 낼 때 추정과세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이제 한국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있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법인이 이제 뭔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 세금을 내는 게 싫으니까 이 기업의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수익을 갖다 최소화시켜서 거의 발생하는 이제 수익이 없도록 그래서 뭐 중국에 내는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할 텐데 중국의 이제 세무당국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어떤 걸 포착을 하냐면 이와 비슷한 외국 기업들의 수익률 또는 이 기업이 타국가에서 냈던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중국에서도 분명히 그 정도 수익을 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말하자면 그냥 추정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못 벌었는데도 그냥 그렇죠. 그만큼 내야 되고. 예, 그렇죠. 물론 그 전 단계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매출들을 줄이거나 수익을 줄이는 뭐 이런 뭐 약간의 부정한 어떤 불공정한 어떤 행위들이 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추정과세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조치들이 나왔긴 했겠지만 어쨌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어떻게든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이제 그 세금으로 이제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기업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른 동남아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익을 이만큼 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분명히 이만큼 수익을 냈을 거야라고 그만큼의 세금을 추징을 하는 거죠. 그건 상당히 좀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의 신청할 수 없나요? 나 이거밖에 못 벌었어 하고 자료 예, 제시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당국에 뭐 계속해서 뭐 이제 확인 작업? 네, 확인 작업, 세무조사라든가 뭐 또 뭐 공장의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돼 있지 않느니 뭐 오수 뭐 이런 뭐 폐기물 관련된 뭐 환경 관련된 규제를 지키지 않았느니 또 뭐 위생 관련된 기업들은 갑자기 불시에 위생 단속이 나온다든가 이런 조치들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이익을 만에 하나 그러니까 100%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만에 하나 얻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자진납세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무마시키려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해가 됐고, 요런 각도,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져나가지 못한다. 이것은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을 때 잘못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뭐 예를 들면 중국에 처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최초에 중국에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든 최초에 뭐 어떤 투자를 하든 그 자금을 어떻게 들여왔느냐. 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그것부터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최초의 자금을 들여올 때 정상적인 어떤 환전을 통해서 중국의 자금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우회적이거나 뭐 이제 그런 어떤 환치기로 보냈다. 뭐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딱 봐도 아니 이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런 투자를 했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 당국에서는 아니 이 최초에 이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들어왔느냐라고 한번 더 캐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최초에 그걸 통해서 허가를 받았다거나 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들을 생략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또 특히 의료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품목 위생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위생 허가 중에서 이제 품목 허가들, 각각 개별 품목 허가들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저도 그 얘기 들은 게 있는데 하면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이 네, 빨리 수출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니즈를 포착하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또 항상 존재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따 뭐 말씀하시겠지만 관시, 관시를 통한 뭔가 지름길을 쇼컷을 항상 유혹하는 중간 브로커들이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들어갈 때 뭐 그런 거 통하면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회수하려고 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보내려고 하면 한국에 보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죠. 역시 환치기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불법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업하는 그 후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 기업을 하면서. 근데 그 돈을 못 가져온다. 그리고 그래서 뭐 중국에 돈 쓸 일 있으면 그 돈 나한테 한국에서 줘라. 네. 내가 그 중국 돈 중국에서 줄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잘못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중국이 외국으로 자기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제한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근거가 없이 중국에 이제 돈을 보내야 하니까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내는데.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만큼은 벌은 거지만 그렇죠. 그만큼을 벌기까지 그 앞전의 돈은 그럼 또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뭐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한국으로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하면 또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최초의 자금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거고 또 만약에 어떤 형태로 송금을 뭐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에서 이제 중국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 이제 송금을 하려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 간의 거래니까 이게 뭐 일종의 라이센스 피인지 어떤 대금, 어떤 물품에 대한 판매 대금인지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송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빼올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면 네, 되겠네요. 그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실 때,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진출할 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을 법인이나 주체, 그 다음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비즈니스 주체 간에 어떤 특정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계약 관계에서 정당하게 송금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국에서도 뭐 적당한 세금 나가고 한국에서도 세금 나가고 그렇죠. 이게 말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 단계가 무너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금 탈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 양쪽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꼭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어느 국가에 가셔도 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국을 진출하면서 거기에 대리인, 그러니까 뭐 가까운 어떤 뭐 잘 누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됐든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됐든 해가지고 현지인을 뭐 대표로 세우거나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현지인들 브로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영역들은 외국 기업의 자본이 들어갈 거니까 뭐 중외 합자든 외상 독자든 외국의 어떤 자본이 섞였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허가를 못 받는다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넷 컨텐츠가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중국 내자 기업을 하나 만들 목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내자 기업을 세워서 이 모든 이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라든가
동사회라고 하잖아요. 동사회 구성을 내국인으로만 이제 구성을 했을 때 결국 그 사람들과의 완벽한 어떤 그 사람들을 구속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사업을 돈을 이제 아마 그것도 불법으로 가야 되겠죠. 돈이 환전해가지고 네. 불법으로 돈을 주고 그 돈 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해서 돈이 벌린다 해도 이 사람이 안 줘, 내 거야 이래버리면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네. 무조건 이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개인 간에 어떤 각서를 써놔도 안 되나요? 계약서를? 예, 이제 그런 계약서를 써서 이제 뭐 써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 중국 법원에서? 예, 중국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또 이게 중국에서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을 하시면 중국은 민사소송법상 그러니까 증거로서 이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이제 요구하는데 뭐 진정성, 합법적 수집, 그 다음에 주장 사실과의 관련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 진정성 요건에서 중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간에 만들어낸 문서들은 거의 대부분 공증인에 의해서 중국의 법원이 이제 말하자면 지정한 공증인에 의해서 공증을 받아야만 중국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반드시 공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증 잘 안 해 놓죠. 본인이 안 하려고, 우리가 잘 안 한다.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게 합법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증을 했다 해도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벌금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거기로 발생하는, 오케이, 니네들끼리 관계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거는 그래서 사인 간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쳐도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의 이제 처벌이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든지 사인 간의 이 계약이 말하자면 불공정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어떤 행위라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법률들이 어느 나라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에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우리 그 법정 이자 이상으로 받을 때는 그 무효가 그렇죠. 도박빚은 무효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예. 이제 반사회적 계약이다 이런 민법 103조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내 친형제도 아니고 정말 나 잘 모르는 그렇죠.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네. 이건 요행인 것 같은데 요행을 바라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에 또 많이 당하고 또 중국이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개방이 돼서 또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업이 그런 어떤 중국에 전문화된 어떤 인력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초기에 중국 진출할 때 아무래도 한국말이 가능한 우리 동포, 제가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을 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존 관계에만 이제 기대해서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사람 마음이 조금씩 그거는 이게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라서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질문 드릴 관시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는 정부 관리들과 관시가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시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맥,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인맥,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뭔가 했을 때 잘 된다. 그다음 부정적인 쪽으로는 그런 거를 위해서는 뭔가 뇌물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관시의 문제는 이거를 제가 100%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관시에 의해서 다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선 중국에서 관시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실 생각은 애초에 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중국의 공산당 간부라든가 중국 정부의 인사와 관계가 좋아서 사업이 잘 풀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시골로 갈수록? 네, 지방으로 갈수록 우리가 중국 사회가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는 사회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항상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생각에는
중앙 북경정부에서 딱 하면은 아래는 다 아래서, 따라갈 것 알아서 같은데.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 그 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은 대책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지방 특히 지방 이제 많이 내륙으로 갈수록 정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베이징이나 상해만 해도 사실 뭐 이런 관시가 거의 통하지 않는 도시라고 보여지는데 뭐 정저우라든가 뭐 이런 내륙의 원저우 뭐 이런 데로 가면 정말 이 지방 공무원과 그런 이쪽 그 어디죠 지방 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서 비즈니스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시가 얼마나 작용할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 좀 영향이 있고요. 그런데 지방 정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관시를 이용해서 너무나 많이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시가 좋은 야, 그 사람이 중국 공산당 무슨 간부래. 나도 한 1년에 한 10번은 듣는 것 같아. 네.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귀었는데 맞아요. 지방의 군인 대장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막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공산당 창시자의 손자인데 우리 창시 멤버의 손자인데 같이 저녁 먹었다고 같이 사진 찍고 뭐 예를 들면 특히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중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뭐 거의 99% 사기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라든가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관시라든가 이런 관계를 이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뭐 부정 행위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뭔가 조금 좀 원활하게 뭔가 연락을 쉽게 취한다거나 실제로 추천의 의미, 네, 소개.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허가를 신청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3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이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에 대한 좀 내부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중국에 있는 이런 정식의 뭐 로펌이라든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연락, 뭐 내부적인 어떤 연락들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브로커 말씀하신 브로커는 우리가 검증이 안 되잖아. 네, 그 사람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몇 억 날리는 분들 제가 수도 없이 봤고요. 심지어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큰 소송이었어요. 중국의 한 업체와 이제 우리 기업이 하는 소송이었고, 뭐 거기에 이제 반부정당 경쟁 소송도 걸렸고, 거기에 또 뭐 상표 무효 심판도 막 한 대여섯 건이 걸려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뭐 1심이 진행됐는데 이게 좀 이제 심리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 몰래 우리 저희 고객의 이제 경영진에서 따로 관시를 쓰신 거예요. 네, 이제 그 해당 법원의 사람을 찾아라 그래갖고 거액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거액을 쓰셔서 접근을 하셔서 알아보고 실제로 제가 받았던 수임료의 한 5배 정도를 그 브로커한테 지불을 하시고 알아봤는데 그 브로커의 답이 한 3, 4개월 있다 그 브로커에 돌아온 답이 이거는 나도 못 건드리는 건이다. 더 상부에서 있다. 네, 더 나도 못 건드리는 건이다. 끝. 근데 이미 선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갖고 그건 못 돌려주는 돈. 이렇게 돼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그 중국 전문가 중에 안휴아 교수라고 계세요. 예, 제가 봤습니다. 뭐 워낙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관시를 이야기하려면 뭔가 나는 특별한 관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10년 이상의 교분이 있어야 그 정도 그럼요. 얘기할 수 있는 관계지. 네. 그냥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고 호영호재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쉽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술 몇 번 마시면 뭐 엄청 친해진 것처럼. 그럼요. 네. 전혀 아니라는 거지. 네, 중국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시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공통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여야 관시가 형성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술 몇 번 마셔서 친해졌다 이거는 관시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그런 공산당의 유력한 간부들이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해주는 그 공산당 간부는요,
이 친구, 자기랑 이 사람과의 관시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의 체면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잠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관시가 내 관시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관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개해 준다 해도 네. 그 사람과 내가 관시를 그러니까 맺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요. 예. 그리고 소개해 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고 또 이익이 공유돼야 됩니다. 중국은 이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사회여서 실제로 이 사람과 내가 뭔가 공통의 그게 금전적인 이익이든 어떤 뭔가 관계적인 이익이든 뭔가가 있든 이 사람과 나와 뭔가의 이익과 손해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 관시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술 한 번 마시고 접대 한 번 하고 호영호재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관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중국 비즈니스가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이제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시는 이제 아주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아마 우리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면 생각들이 서로 다르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그 중국인과의 비즈니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중국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도 좀 지역도별로 다르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사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과 서로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약에서 도장 찍어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서로 간의 이익과 손해를 굉장히 따져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마치 이 거래가 틀어질 것 같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따지면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오케이, 뭐 좋은 거야. 우선 진행하고 나중에 그거는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거래하는 계약서들을 보면요,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 추후 협의한다. 그 외의 사항은 맞아, 우리 계약서에 그 항상 있잖아요. 관할 법원으로 한다. 차후. 그다음에 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호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디테일한 사항들을 정해서 사인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뭐 LOI나 MOU 정도의 서로 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의향을 주고받는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많이 따지고, 또 그게 거래를 깨고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 간에 손익을 갖다가 따져서 공정한 계약에, 서로가 양측이 합의하는 계약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